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1946년에 말이죠. 전 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일본이란 나라를 분석한 책인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저자가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썼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이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화와 칼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문화를 분석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임무가 사실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고 상대를 파악해야 한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타인을,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전쟁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잖아요. 이게 미국한테는 그냥 군사적인 충격만 준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정말 거대한 문화적인 물음표를 던진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묘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무모해 보이잖아요. 이런 프로젝트에 나라가 왜 돈을 썼을까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고 또 절박했습니다. 딱 하나, 적을 이겨야 하니까. 그거였어요. 그때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아니 왜 항복을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지? 왜 목숨을 던져서 비행기로 돌진하는 거지? 이건 그냥 군사 전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무기만 좋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저들의 생각, 저들의 문화, 그 사고방식 자체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 이게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진짜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체 일본에 가보지도 않고 무슨 수로 그 나라 문화를 분석했다는 걸까요? 상황은 뭐 명확했죠. 한창 전쟁 중인 적국에 들어가서 문화 연구 좀 하겠습니다.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좋아, 그럼 가지 말고 분석하자. 물론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대신 다른 자료는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고린들을 인터뷰하고 잡혀온 일본군 포로들을 신문한 기록도 샅샅이 뒤졌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영화, 소설, 심지어 교과서 같은 것도 다 가져와서 분석하고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이 남긴 보고서까지 말 그대로 일본에 관한 모든 자료를 퍼즐 맞추듯이 교차 검증하면서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 연구 방법을 나중에 원격 인류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멀리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남겨준 자료들만으로 문화를 재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가능은 했겠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죠. 자, 그럼 이 원격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은 일본 사회의 핵심을 뭐라고 봤을까요? 지금부터 이 책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 핵심 개념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일본은 수치의 문화고 서구는 죄의 문화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구 사람들은 내 안에 양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 이걸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바깥의 시선,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게 행동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 잘못을 남한테 들켰냐 안 들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사회를 빚의 사회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온이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으면 이건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의무, 즉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하고 싶지라는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내 위치에서 마땅히 뭘 해야 하지라는 사회적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제목 국화와 칼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국화를 가꾸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칼을 숭배하는 모습, 이게 서로 다른 두 모습, 즉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는 국화처럼 부드럽고 예의 바르다가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이 닥치면 칼을 빼드는 스위치가 딱 켜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분석입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와, 진짜 날카로운데? 싶을 정도로 꽤 설득력 있게 들리죠? 실제로 이 분석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분석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설명들, 근데 이게 과연 일본이라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분석의 내용을 넘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 시선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비판받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분석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 안의 모든 다양성이 그냥 싹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과거 에도 시대 사람이랑 20세기 쇼와 시대 사람이 같을까요? 도쿄 사람하고 저기 시골 사람 문화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정치적인 생각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마치 일본인이라는 단 하나의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그려버려요. 일본인은 원래 이래요라는 아주 위험한 고정관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요. 가장 특수하고 극단적이었던 시기의 모습을 보고 그걸 그 나라의 보편적인 문화라고 일반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책이 집중적으로 분석한 시기가 바로 1930년대랑 40년대, 그러니까 군국주의가 거의 광적으로 치닫던 때거든요. 그때 국가가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고 아, 이게 바로 일본 민족의 영원한 본성이구나 라고 결론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걸 재는 잣대가 너무 서구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윤리를 정상으로 놓고 그걸 기준으로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 우리랑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이해가 아니라 쟤네는 왜 저렇게 이상하지? 하는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영향력이 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위험한 책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일본에 대한 걸 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과연 타인을 어디까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외부인의 시선이 다른 문화를 볼 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통찰, 그리고 동시에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왜곡, 그 모든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 어떤 외국인 분석가가 나타나서 한국인은 원래 이런 민족입니다 하고 딱 한마디로 규정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분석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어쩌면 국화와 칼은 일본에 대한 설명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나는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믿는 우리의 오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 같은 거죠. 외부인의 시선이 한 사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또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위험, 이 책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